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에서 한 어머니가 무엇을 목격했는지, 그리고 한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참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는 이른 시간, 장모님은 부엌에서 혼자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송편을 찌는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명절 아침에 익숙한 풍경이었죠. 어머니의 손놀림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눈길은 자꾸만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올해도 사위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식탁에는 4사람분의 자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 그리고 사위.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위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였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가 통했거든요. 두 번째는 출장이 겹쳐서였죠. 세 번째부터는 이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며칠 전부터 말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걔는 못 와. 회사에서 일이 있대. 그러다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여행 간대. 휴가 내서 혼자 제주도 간대요. 그 말을 하는 딸의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딸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건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위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딸과 처음 사귈 때만 해도 정말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정말 마음 놓고 딸을 보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초반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챙겨오고, 아버지와는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사위에게 지방 발령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주말 부부를 하게 생겼으니까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위 혼자 광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발령 초반 1년 동안은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 올라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내려가는 생활이었죠. 힘들었을 텐데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사위는 올라올 때마다 꼭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장모님 건강하시죠? 하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을 어머니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말에 못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처음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방 발령 간 사람이면 주말 근무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주는 자꾸 미뤄졌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 주말이 늘어났어요. 전화 통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저녁 딸과 통화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걱정하면서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래. 요즘 정말 바쁜가 봐.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웃을 때도 예전처럼 환하지 않았죠. 명절에도 안 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 명절을 걸은 건 지난해 설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잡혔대요. 어쩔 수 없대요.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광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요.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반찬이랑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괜찮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는 딸이 가져갈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딸은 KTX를 타고 광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거든요. 혹시 남편이 퇴근해서 피곤해할까봐
일부러 저녁 늦은 시간에 도착하도록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저녁 8시쯤 광주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근처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딸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죠.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어요. 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기대감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번호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딸은 얼어붙었어요.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낯선 남자. 둘은 놀랍게도 아주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손이 그 남자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딸이 문을 여는 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떡해. 남편은 말을 더듬었지요. 옆에 있던 남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반찬 가져왔어. 딸은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미안해, 이건 회사 후배야. 같이 저녁 먹으려고. 변명이 이어졌지만 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그 남자는 재빨리 인사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오피스텔 안에는 부부 둘만 남았어요. 정말 회사 후배야.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 반찬 정리할게. 너 씻어. 딸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고, 남편은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주방에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거실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딸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에 이끌리듯 딸은 그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서랍 안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어요. 남성끼리 사용하는 성인용품들. 콘돔도 있었지만 딸은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곧 나올 것 같았어요. 딸은 서둘러 서랍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미역국 끓여줄까? 딸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배불러. 오늘 회식했거든. 거짓말이었어요. 회식을 했다면 집에 와인이나 안주가 준비돼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남편 옆에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 서랍 속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그 남자가 소파에 앉아있던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었고요. 새벽에 딸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일찍 올라가야 해. 아이들 챙겨야 해서. 남편은 잠결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은 짐을 챙겨 나왔어요. KTX 첫 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딸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물어봐야 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변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도 예전처럼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도 짧았고요. 응, 잘 지내. 아이들도 괜찮아. 바빠? 그래, 알았어. 끊을게. 그게 전부였고 그런 딸을. 어머니는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건 알 수 있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맞았습니다. 아빠 보러 가자. 아이들이 조르자 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바빠.
우리 그냥 할머니 집 가자. 아이들은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딸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올라와? 남편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회사 일이 있어서.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추석 연휴에 휴가 내서 여행 가려고. 혼자서 제주도 갈까봐. 혼자서. 그 말이 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혼자일까? 딸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추석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상을 차렸습니다. 사위가 안 온다는 걸 알면서도 4사람분의 자리를 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을까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해졌어요. 아빠는 언제 와? 작은 손주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온대.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어머니는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꼬대 같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자고 있었지만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딸이 중얼거렸어요. 잠꼬대였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날 속인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 아빠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한대. 어머니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자면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실에 앉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분노와 슬픔과 당혹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딸이 걱정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왜 혼자 그 고통을 견뎌왔을까? 어머니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마주 앉았어요. 내가 잠결에 한 말 다 들었어. 그냥 꿈인 거야? 딸의 어깨가 떨렸어요. 참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할 게 뭐가 있니? 내 잘못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참았니?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제부터였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광주 갔을 때. 그때 알았어요. 딸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로 찾아갔던 것. 남편과 낯선 남자를 본 것. 서랍 속에서 발견한 물건들. 모든 것을.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아니길 바랐어요. 그냥 친한 친구일 거라고, 회사 동료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주말마다 안 올라오고 전화도 피하고.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헤어져야죠.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이들은 엄마가 있으면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는 거야. 엄마 아빠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딸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올라올 수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그 목소리에는 뭔가 각오가 서린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것을. 남편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네 집이 아니라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앉아. 딸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나? 다 알아.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봄부터 알았어. 광주 갔을 때 그때부터. 너랑 그 사람.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딸이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어. 내가 남자한테도 끌린다는 거. 하지만 부모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결혼했어. 너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 지금도 그래. 하지만 내 안의 다른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 광주로 내려가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났고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이 된 것 같았어. 딸은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산 거야? 나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거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한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나도 힘들었어. 매일매일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그럼 추석 때 여행은? 혼자 간다더니 남자랑 갔잖아. 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면 차라리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어떡할 건데? 딸이 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내가 잘못했어. 아이들한테도 미안해.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좋아.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났어.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고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는 법대로 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아이들은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이 결정할 거야. 지금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 딸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지는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고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고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협조적이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랑 엄마는 이제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아빠도 엄마도 너희를 제일 사랑해. 아이들은 울었어요. 왜 그런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건 알았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엄마랑 맞지 않았던 거야.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그때 가서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힘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 다시는 사위라고 부르지 않겠다.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딸 전 남편이지 사위가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지? 어머니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고 딸이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 주었어요. 엄마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딸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가끔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에서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다는 소식.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책임은 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아빠는 가끔 만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게 일상이 됐고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전 남편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된 건 1년쯤 후였습니다. 아빠 집에 아저씨가 살아.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친구래. 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아빠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참 뻔뻔하네. 애들 아빠 주제에. 하지만 딸은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삶 살면 돼요. 2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웃을 때 눈도 함께 웃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주말마다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고요. 어머니는 딸을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겨냈구나. 우리 딸 정말 강하구나.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끔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제가 무너졌으면 어떻겠을까요?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정말 못 견뎠을 거예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3년 후 다시 추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상을 차릴 때 세 사람분만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사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거 봐요. 예쁘죠? 그래, 우리 손주가 제일 잘 만드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온 가족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어요. 누군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딸과 어머니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겨냈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해.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어. 딸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 그리고 그 배신이 한 가정을, 한 여자의 삶을,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만약 그 남자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어땠을까요? 결혼 전에 자신이 성향을 밝혔다면. 그랬다면 적어도 딸은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말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두 아이.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무너지지 않았죠.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신의 의지로 아이들을 위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